에이, 선생님이 그거 쓰고 쉬라고 부탁했잖아. 자, 갑시다. 아이고야. 지금 열리네. 자, 맵풀 표물력 일단은 갑시다. 페이지 38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중요도 높은 작품이고요. 맵풀 필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냐? 어쩌라는 거냐라는 느낌 들지 않냐? 다 죽여야 되나, 그치?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있는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수능이나 수능 특강이나 뭐 기출이나 뭐 6월 뭐 9월 모의고사 이런데 빈번하게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자,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단편 소설이고 약간 낭만적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소설이에요. 물론 이 작품이 지어진 시기 자체는 일제강점기입니다만 작품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일제강점기랑 1도 상관없어요. 작품의 배경이 1920년대, 그치? 20년대면 일제강점기 맞죠? 근데 작품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 떠돌이를 써볼까? 자, 이 작품에 나타나는 중심 내용은 떠돌이의 삶에 대한 애환과 그리고 육친의 정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제야. 육친이 무슨 뜻이야?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뜻이야. 이 작품의 등장인물이 꼴랑 3명밖에 없어요. 물론 더 있긴 한데 그건 나머지 서브 인물들이고 이 작품의 축을 이루는 인물이 총 3명. 그리고 그 3명의 관계가 밝혀지고 특히 그 중에 우리 주인공들은 서로 부자간이 확실함이 나중에 암시적으로 나타나거든. 이런 과정들을 마치 추리하듯 읽어나가면서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읽어나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좀 전체 스토리를 알면 좋겠는데 자, 요 부분이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선생님 말씀드리고 이 부분의 끝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스토리 한번 들어보자. 이 작품에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 허세원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달 그리고 동희 이렇게 3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주인공은 허세원입니다. 허세원은 조선달이라고 하는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장돌뱅이로 살아가요. 장돌뱅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있나? 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장을 돌아다니느냐? 요즘에는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마트를 가잖아, 그치? 마트는 지정된 시간에 항상 열려있지. 그 자리에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국가에서 정한 휴일 외에는 항상 열려있다는 거. 그게 마트라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시장은 며칠 간격으로 열렸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여기가 우리 서울 땅이면 매번 같은 장소에 열어놔봤자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가 없거든. 물물거래가 그만큼 활발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여기 1번 지역에서 장을 열었다가 2번 지역에서 장을 열고 3번 지역에서 장을 열고 4번 지역에서 장을 열어.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갔을 때 몇 번째 날에 장을 열게 되죠. 이게 하루에 하루씩 열린다고 치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오겠지. 이래서 무슨 얘기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5일장이 되는 거야.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이 장돌뱅이들은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국팔도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겠지? 그 중에 제일 뭐 장사가 잘 될 만한 장 이런 거 찾아서 움직일 것이고요. 그죠? 떠돌이의 삶이란 뜻이야. 자, 이 장돌뱅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주막에 가서 이제 술을 한잔하고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놈의 새끼가 나이 든 주모라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야, 이 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정신 안 차려가지고 뺨따구를 날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니들이 뭐 예를 들어 그 뭐지? 콜라텍 뭐야 웃긴다 이거는 너무 옛날 거라 뭐라고 하면 좋지? 클럽에 갔어. 그냥 클럽 갔다 쳐. 클럽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오씨 머리 피도 마른 새끼 저리 가이 새끼 하면서 딱 한 대 때린 거랑 똑같은 거야. 열받지? 열받지? 열받아서 가야 되는데 동료도 이상한 게 이 사람이 때렸는데 뭐 죽여버리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준 그런 훈계의 딱이라고 느껴져가지고 나가다가 허세원이 밖에 내놓은 나귀가 한 마리 있거든? 그 나귀를 동네 애들이 막 괴롭히고 노는 걸 보고는 다시 들어와서 아저씨 저 나귀 아저씨 거 아니에요? 허세원은 무슨 소리야? 하면서 뛰어나가가지고 나귀를 구해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에피소드 간의 사이에 결국 이 3명은 다음 장터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핵심 사건이에요. 전부 다예요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뺨을 맞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무슨 중심 갈등으로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 하나 알아두자. 갈등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 되게 독특한 작품이라는 거. 우리는 소설에서 항상 뭐라고 배웠어?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없다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길을 나서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부터가 우리가 보는 38페이지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선생님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봐봐. 이지럼은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옷이 흘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 첫 번째 문장이지. 가만히 뜯어봐. 지금 이 문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되게 뭐랄까 재미없게 표현하면 달이 뜬 밤이에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표현했어? 이지럼은 졌어. 이지럼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약간 달이 원래 동그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조금 쭈그러는 들었는데 보름을 이제 막 갓 지난 달이야. 보름달이었는지 지금 며칠 안 됐나 봐. 그치? 부드러운 빛을 흐뭇하게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으로 뿌려주고 있대요. 굉장히 뭐 보는 느낌도 안 드냐? 무슨 시 보는 느낌 안 드냐? 우리 분명히 소설 보고 있거든요. 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중에서 파란색이야. 서정적 모르네. 서정적 뭐냐? 서정적 잠깐만 얘들아. 서정적 문체가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는 이 작품의 문학적 특징이야. 굉장히 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 대화까지의 채심리의 밤길 고개를 2개나 넘고 겨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지나가야 돼. 지금 이들은 어디를 가고 있다? 대화 장터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대화 장터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을 그냥 길이 험했어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계속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난리 났네. 지금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들려온답니다. 지금 이거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느낌이야? 달이 숨을 쉬어? 원래 안 쉬어. 근데 일단은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지구법도 보일 거고요. 맞지? 그리고 달이 원래 숨을 쉬지 않는데 이 숨 쉰다라고 하는 뭐예요? 숨소리, 청각이잖아. 청각적 심상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만큼 뭐랄까? 원시적 생명력의 공간이다. 우리가 보통 뭐 아바타나 이런 영화 보면 그리고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그 밀림이나 야생 자연 공간에서 항상 여러 사람의 소리가 복합적으로 들려오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을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들이 걷고 있는 장소가 어떤 태고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 원시적 어떤 생명력이 아직 나타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됐죠?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푸르게 달빛에 젖었다. 혹시 잎새가 푸르게 달빛에 젖었다. 이거 무슨 표현법 안 보이니? 푸른 건 어떻게 해야 한다니까? 시각이야. 젖은 건 어떻게 알아? 촉촉 촉각이죠. 촉각이죠.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맞잖아. 지금 봐봐. 원시적 생명력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고 서정적이며 공감각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건 그냥 시라고 해도 할 만한 없는 정도로 시가 서정적 문체로 아니면 소설이 서정적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특징이라는 거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지금 그래요. 여기서도 참고로 여기도 빼먹었네. 여기도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잡힐 때 들려온 거잖아. 숨소리가 아니 뭐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때 들렸잖아. 달은 원래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시각으로 아는 거잖아. 그렇지? 시각이야. 그런데 숨소리가 들려오는 거니까 청각. 됐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공감각. 네? 공감과적 심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메밀꽃이 무슨 색인지 혹시 아나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메밀꽃밭을 가보면 소금을 이렇게 대포대로 그냥 쫙쫙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생각하면 돼. 그래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야, 걸음이 원래 시원해?
걷는 건 보면 알아. 근데 시원한 건 이렇게 아는 거 아니야? 또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분명히 우리가 소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요소들을 막힌 잘 해놓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따로 써드릴게요.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지금 그들의 행렬의 변화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자, 이제 걷기 시작했어. 이제 대왕까지 가는 길이야. 근데 길이 너무 좁고 우둘투둘해. 그래가지고 1번 외줄로 늘어섰어요. 오케이? 한 줄로 늘어섰어. 자, 행렬의 모습을 실제로 볼까?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음성상징어 생동감, 리듬감 이거 우리 알지? 근데 이건 시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마치 시처럼 표현되고 있다. 또 딸랑딸랑 메밀밖에 흘러간다. 잠깐만, 소리가 흘러간대요. 또 이것도 공간가 아니야? 이제 안 써도 되지. 오케이? 공간과 심성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앞장선 서세원의 이야기는 꽁무니에선 동희에게는 흑적히는 정확하게는 안 들렸지만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진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행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외줄로 가 있는데, 자, 우리 서세원이 동그라미라고 치고 동희를 네모라고 치고 조선달을 세모라고 치면 지금 행렬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꽁무니에 있는 동희는 허생원의 이야기랑 허생원이랑 조선달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안 들린다고 했었지. 맞아? 지금 이 둘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가 됐어? 차단돼 있는 거야. 이랬지? 그 상태에서 이 둘만 하는 얘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가볼게.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꼭 이런 날 밤이었어. 객주지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 말이지. 토방.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이 자글자글 끓게 만들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푹신하게 좀 목 좀 녹이고 가라고 만들었는데 여름날 밤이면 더워 죽잖아 오히려. 그지? 그래서 밖에 나온 거야. 밤 추운 데서 혼자 일어나서 겨울과에 목욕을 하러 갔지. 잠깐만. 아, 그게 빠져있구나. 참고로 이 앞에 원래 이 앞에 달밤에는 이런 얘기가 제격이지 않은 얘기가 바로 위에 생각돼 있거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 달밤. 앞에 맨 앞에 지금 써줄래? 달밤. 자, 이거는 참고로 회상의 매개체가 돼. 원래 여기서부터 달밤이 있는 걸 보여주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 묘사한 다음에 그들의 대화를 보여주는 거야, 원래는. 자, 계속 가볼게. 그래서 이런 날 밤이라고 하는 게 달밤이잖아. 그러면 그 달밤은 내가 지금 달을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 얘기를 해야 제맛이지 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라서 뭐라고?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라고요. 어우,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오케이? 허생원의 봉평에서의 에피소드야. 계속. 근데 봉평은 지금이랑 마찬가지거든.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라가지고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온 세상이 하얘.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오두를 벗으러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진 않았겠나. 그러니까 뭐야, 부끄러운 거잖아. 그러니까 밤인데 너무 밝아.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 알면서도 그냥 물레방앗간에 옷 벗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누구를 만난 거야? 성서방네 처녀를 만난 거야. 엄마? 이 아가씨는 왜 한밤중에 왜 성전에 있을까니? 봉평에서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무슨 소리야? 미스 봉평.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못한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허생원은 얼굴이 얼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상태가 좀 거시기해. 누가 봐도 연애하기 힘든 얼굴이야. 그런데 한밤중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이 성서방네 처녀는 미스 봉평이야. 원래 워낙 유명한 아가씨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얘랑 뭐 보통 평소에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생략한 얘기 나와 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 봐봐. 하는 거 보자. 팔자에 있었나 보지 하면서 아무렴 하고 응답하고는 담배를 한 대 빨고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봐봐, 이것도 공감각이잖아. 구수한 건 후각이지, 자줏빛이라고 하는 건 시각이지. 그래서 또 건강 보시고, 왜 이래? 보시고요.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나는 한참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이었었지. 무슨 소리냐?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거야. 지금 일제강점기잖아.
너무 아름다운 이 아가씨를 나가시네 집이 지금 통째로 어디론가 도망, 야간 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소돔의 처녀는 이렇게 정든 나의 고향 그리고 나의 어떤 상경을 다 버려야 되니까 슬펐겠지. 그래서 울려고 왔을 거야. 그런데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끊을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한밤중에 웬 남자가 들어와서 뉘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놀란 눈치였는데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점점점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자, 생각해볼게. 도대체 허생원은 왜 이 밤을 무섭다고 말하고 기막힌 밤이라고 했을까? 왜 무섭다고, 왜 기막히다고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첫 번째, 기막히고 싶지 않니? 내가 평소라면 만날 수 없을 만한 미스 봉평을 만났잖아. 근데 왜 무서울까? 책임져야 될 일을 했겠지. 책임져야 될 일을 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음? 오케이? 눈이 맞았다고요, 둘이 지금. 그래서 무섭다고 말한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참고로 이제 이 뒤에 사건들이 밝혀질 거야. 왜 내가 무서운 밤이냐면, 내가 책임질 일을 했고, 이 성서막내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남자로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이 성서막내 처녀를 찾으러 다니는 게 허생원의 삶의 낙이야. 아니 낙이란다. 삶의 어떤 모토야, 목표야. 근데 지금까지 못 찾고 있었거든, 그렇지? 자, 그 다음 스토리 볼게. 봐봐.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거 그 다음 날이었나? 오케이. 봐봐. 처음에는 봉평이었는데 이 성서막내 처녀가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제천으로 온 집안이 그냥 통째로 다 이사를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아가씨를 만날 수 없게 된 거야, 그다음부터는.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알아? 지금처럼 뭐 핸드폰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적을 어떻게 해? 못해. 그래서 어디 읽었지? 오케이.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오늘 소문에 발끈 뒤집혀가지고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오케이? 잘해봤자 술집에 팔려가는 게 제일 나이스한 거라고. 나머지는 뭐 일본의 위안부로 팔려가고 뭐 그런 거겠지. 이런 썩을놈의 새끼들. 아무튼 간에 처녀의 뒷공문, 뒤에서 이러저러니 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그녀를 찾으려고. 근데 허나 처녀의 꼴은 꽁거 먹은 자리. 자, 이것도 속담이지. 참고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나요? 속담을 인용해서 자신의 표현을 강화시키는 표현법이죠. 꽁거 먹은 자리는 무슨 뜻일까요? 깜쪽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야. 옛날에 꿩고기가 그렇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꿩을 거먹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꿩거 먹은 자리가 돼버렸지. 첫날 밤이 마지막 날 밤이 돼버렸어.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허생원이 말하길 나는 봉평에서 만났던 이 성서막내 처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봉평에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을 수소문해봐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조선달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 번 들었겠죠. 귀에 못실 박힐 정도로 피날 정도로 들었겠지. 그놈의 LA송. 그러니까 우리 박찬호 하면은 LA가 떠오르듯 우리 허생원 하면은 봉평이 떠오르는 거고 조선달은 그걸 맨날 받아주는 친구였던 거야. 자, 이제 조선달이 자기 얘기합니다. 아유, 수 좋았지. 그 운수가 좋았던 거야, 그거는. 그렇게 신통하기 쉽지가 않아. 항용, 늘 못난 거 넣어서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난단 말이야. 그런데 늙음악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나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와도 하직하려네. 죽겠다는 소리는 설마 아니겠지? 뭐 하는 거야? 나 장돌뱅이 은퇴할 거야. 나 올해까지만 할 거야. 왜? 나도 집에 애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대화집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라 해야지. 오케이. 나는 대화에다가 뭘 차리겠다고요? 전빵을 차리겠대요. 전빵이 뭐예요? 가게란 뜻이죠. 나 이제 뚜벅뚜벅 그만하고 가게를 차릴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이것도 참고로 다 멸프야. 그럼 조선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싶다는 얘기야? 정착 생활을 해서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허생원이 말해볼게. 허생원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였어?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라고 말합니다. 그쵸? 허생원은 어떻게 살겠다고요? 이 길이 곧 나의 고향이고 저 달이 곧 나의 배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유랑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 유랑에서는 자연이 곧 나의 친구지.
그래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이 허세원의 성향을 보고 우리는 이 이효석 작가의 자연주의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말을 해. 무슨 얘기 감 잡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태도는 지금 대비되지 않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잖아. 대비가 되는 부분은 뭐가 된다? 시험 부분이 된다. 알아두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다 과거 얘기를 이제 알게 됐어. 그쵸? 그리고 미래의 어떤 희망도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외줄 장면에서 동의는 못 들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자,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등으로 섰다. 지금 행렬 바뀌었잖아 방금. 그럼 거기다 마킹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지금 무슨 길로 바뀌었어요? 큰 길로 바뀌었죠. 큰 길에서는 지금 행렬이 어떻게 됐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한 줄에 놓이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는? 합류하게 되는 거지. 됐나? 이제 지금 이야기 좀 보여? 참고로 동의는 첫 얘기는 지금 못 들은 상태야.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해. 자, 가보자. 아유, 충분히 또 젊겠다. 지금 한창 시절인데 충주집에서는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됐으니 설계 생각하면 이게 충주집이 어딜까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주막이었던 거겠지. 젊은 놈의 새끼가 무슨 짓이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잘해! 라고 했는데 뺨을 맞았는데 오씨 뭐지? 나를 이렇게 대하는 녀석은 네가 처음이야 이런 느낌이었겠지. 그치? 뭐지 이런 느낌은? 천만에요. 되게 부끄러워요. 계집이라는 게 무슨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그렇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를 깨닫겠단 말이야. 그 매 한 대 때문에. 허세원의 이야기로 실심해야 할 끝이라 동의에 얻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까까지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젊은 형기에 정신이 뭔데 씩씩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수그러졌어요. 아비업이라는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참고로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한 대 맞을 때 너는 이놈을 시키는 아비업이도 없어! 라고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진짜 충격을 받은 거야. 진짜 없거든. 진짜 없어서 충격받은 거야. 그치? 그래서 그렇죠. 이거 지금 탈룰라 각 나오죠. 그죠?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어? 아니요. 당초부터 없었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하면서 세몬과 선달이 씨가 야단스럽게 ቋቋ 웃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때 동의의 나이가 한 16세, 17세라고 생각해보자. 자, 우리 민봉이만한 나이 아이가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자네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전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야 혹시 돌아가셔? 원래 없는데요? 에이 야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무슨 성사도 아니고 엄마 몸에서 어떻게 태어나? 불가능한 거잖아. 그렇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돼 라고 하니까 동이가 정색을 하죠. 아 부끄러워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혼자 집을 쫓겨서 어머 잠깐만 뭐가 좀 연결되는 느낌 안 드냐? 오케이? 아까 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지금 요 장면에서 동이가 얘기하기에 그럼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동이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제천에서 아기를 가져서 낳은 거야. 그런데 이건 그 집안에서 충격과 공포였겠지. 딸내미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야. 남편도 없는데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 버린 거야. 그래서 제천에서 우리 동희 어머니 낳고 동희 어머니는 동희를 낳고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집을 쫓겨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고정도 모르고 지내와요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뒷얘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남편을 구하게 되는데 그 남편이란 쓰레기가 계속 맨날 폭력 남편이었고 막 칼 들고 막 죽여버린다 이런 새끼였거든. 그래서 동희가 그 아버지를 갖다 패버리고 엄마 조금만 있어봐 내가 돈 벌어올게 하면서 작별내기를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뺨 한 대 맞은 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든 계기가 된 거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 이 성서막내 처녀가 아마도 동희의 어머니의 가능성이 높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건 누구는 몰라. 동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은 추리형 느낌이 나는 거고 우리만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작품에 스릴이 넘치겠지 이제부터. 되게 잔잔하고 고요한 작품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수추리식 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허생원은 나는 이 얘기를 나는 알고 내가 겪은 사건이고 동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에이 설마 근데 스토리가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하지. 자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된 분인가? 그래서 새아버지가 어디고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라고 하던가 엄마 봉평이라던데요? 오케이 엄마가 봉평 출신이래. 제천 들어왔었대.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나? 물어봅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물어보죠. 이 뒤에
나올 거야 이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에 이게 안 나와 있을 거야. 안 나와 있는데 그 뒷부분이 나와 있는데 3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물길을 건너야 됩니다. 자 이들의 행렬이 이제 물길로 넘어왔어요. 근데 자 표현해볼게. 이게 물이라고 생각해보자. 지금 참고로 이 장면에서는 조선달은 나귀들과 함께 먼저 건너가 있는 상태야. 알겠지? 지금 진행 방향은 이쪽이야. 그런데 지금 허생원이 몸이 좀 약간 약한 아저씨거든. 그래서 허생원이 한 여기쯤에서 건너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뭐냐 겨우겨우 이렇게 비틀비틀 가는 상태야. 그리고 그러한 허생원을 동희가 옆에서 보조하면서 가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자. 알겠지? 다 됐어요? 오케이. 제가 가봅시다. 물이 깊어 허리까지 찼어. 속물살이 세가지고 막 미끄러질 것 같아. 나귀와 조선달은 건넜지만 동희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훨씬 더 떨어졌어. 그런 와중에 허생원은 동희한테 막 질문 폭격을 퍼붓고 있지. 그치? 모친의 친정이 원래부터 제천이야? 웬걸요? 봉평이라는 건 들었어요. 봉평? 그래 아버지 성은 뭔데? 알 수가 있냐? 정말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야 근데 어떤 낯선 남자가 니들 옆에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성함이 뭐니? 아버지의 성은 뭐니? 아니 그럼 아버지의 출신 고향은 어디니?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무섭지 않니? 그쵸? 근데 이건 왜 그러는 거야? 허생이 지금 뭔가 알아내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 그치? 다 물어보고 있어요?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디뎠다. 앞으로 꼬꾸라지기가 바쁘게 봉지에 풍덩 빠져버렸고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희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땐 벌써 퍽 흘러가 버릴 정도였어. 뭐예요? 지금 딴 생각하다 미끄러진 거 맞지? 그 딴 생각의 내용은 뭐였을까? 얘는 나의 아들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일 거야. 자, 그래서 옷째 쫄딱 젖어버렸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 참혹한 꼴. 동희는 물속에서 얼음을 헷깝게 아주 가볍게 업을 수 있었고 젖었다고는 해도 여인 몸이라 잠정되게 얼굴 가볍게 들었어요. 아유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오늘은 내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아 괜찮아요. 그래 또 물어보네. 모친은 아버지를 찾지는 않는 눈치가.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알았지.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아유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만나고 싶대요. 그 미스 봉평 만나러 갑시다. 지금 어디 계신가? 을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안 물고 벌면 어떻게든 살아갈 거예요. 아, 기특한 생각이야. 자, 지금 보통 남의 아버지가 남의 자식을 보고 기특하다라고 말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를 지금 뭐로 여기고 있는 거야?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지. 아이 내 새끼 다 컸네. 그죠? 기특하네. 아, 가을이 같다. 동희의 탐탁한 등어리가. 탐탁하다 무슨 뜻이야? 따뜻하다, 뭐 마음에 든다라는 식으로 번역해보자. 근데 얘들아 조심할 게 있어. 여러분들 탐탁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안 쓰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탐탁지 않다라는 말을 쓰죠. 그럼 무슨 뜻이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탐탁하다도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줘. 아무튼 탐탁한 등어리가 뭐였어요? 따뜻합니다.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이 좀 더 엎였으면 좋겠대요. 자, 뭐요? 동행하다가 이제 엎임의 상태까지 왔었지.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해서 행렬의 변화가 마무리된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행렬의 변화가 점점 흘러갈수록 오케이? 사건이 마치 추리소설 읽듯 점점 전모가 밝혀져 가고 있지. 됐지? 그리고 행렬의 변화가 이어질수록 두 번째, 이건 파란색 써야지 중요한 거니까 점점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보일 거야. 누구랑 누구 사이지? 허생원과 얘들 자꾸 퍼지니? 허생원과 동희의 거리가 좁혀지는 게 느껴져? 맨 처음에는 따로 떨어져서 걸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함께 걸었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뭐 했어? 엎였어.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라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퀄 혈육의 정이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자식 간에 벌어지는 그 정의 모습을 이렇게 설계해서 표현한 거구나. 그런 거 따져보면 이 작품 대단하지 않니? 또 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품이 없다라는 거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희가 마음에 들었고 아유 진조의 실수만 아니면 이거 생활하면서 조선을 쳐다봅니다. 아유 오늘 왜 넘어지고 다니려? 평소에 맨날 건너다니는 길인데 했더니 아유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그만.
아니 내가 말했던가 정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같이 피마에게 말일세. 자 갑자기 나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귀는 조선나귀 아니지. 여기 쓸게요. 다시 허생원과 나귀는 거의 동일시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허생원은 뭘 상징하냐면 인간을 상징해요. 나귀는 자연적 동물이지, 그치? 됐어? 그래서 이 두 개가 왜 닮았느냐? 첫 번째, 다 닮은 점이라서 그냥 같이 쓸게.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 허생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얼겁고 누가 봐도 연애는 쉽게 성공할 수 없는 얼굴이야. 이 나귀는 어떤 상태냐면 발굽이 다 헐어가지고 하도 많이 걸어다녀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막 피가 진물 나고 막 있고, 꼬리는 또 짧아가지고 이렇게 짤락짤락 거리고 있는데 파리가 몸에 붙으니까 막 그걸 떼어내려고 발랑발랑 거리고 있는데 그 꼴이 참 웃겨. 참고로 그 꼴이 너무 웃겨가지고 옆에 있는 그 동네 애들이 이 나귀를 되게 괴롭히면서 논 거야. 저 병신빠 이러면서 논 거야. 그치? 볼품없는 외모. 두 번째, 암샘이 있어. 무슨 소리냐면 다른 수컷들이나 뭐 다른 존재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암컷을 보면 뭐랄까 본능적인 끌림이 있다는 얘기야. 보자. 허생원이 갑자기 왜 동이에 뺨따구를 때렸냐면 웬 젊은 새끼가 우리 주모랑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 여자가 그렇다고 내 마누라도 아니고 내가 무슨 썸녀도 아닌데 괜히 그 승질이 난단 말이지. 참고로 이때 나귀도 극장면에서 나귀가 왜 발광을 하고 있었냐면 옆에 암컷 많이 있어서 그랬어. 암말을 보고 흥분한 거야 그냥. 그렇지? 세 번째, 그런데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 자식을, 뜻하지 않은 자식을 얻어. 오케이? 나는 어디서? 나는 성서방네 처녀에게서. 그렇지? 나귀는 아까 피마라고 했었나? 이름을 다 먹었어요? 강릉집 피마였구나. 오케이? 강릉집에 있는 피마에게 자식을 얻는데 그 자식이 너무 귀엽지. 참고로 성서방네가 얻었던 그 자식은 아마도 동이일 거야. 그치? 강릉집 피마의 자식은 새끼 나귀가 될 거고요. 근데 그 새끼 나귀를 내가 뭐 하는 거야? 너무 귀여워해. 근데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도 귀엽다? 동이가 귀엽다. 그만하고 싶은 거네? 감 잡히죠? 그래서 이 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과 자연사의 어떤 합일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 계속 갑니다. 아유, 이게 귀를 쫑긋 세이고 딸랑딸랑 끼는데 너무 귀여워. 아유, 나는 일부러 그거 보러 가.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을 물에 빠치는데 대단한 아기 새끼고만 하면서 딴 생각하면 싫다니까. 허생원은 젖은 옷을 짜서 입었어.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고 춥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가벼워. 참고로 지금 덜덜 갈린다, 둥실둥실 가볍다, 달랑달랑 뛴다 이런 말들 봤지 방금.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한다니까? 음성상징어라고 불러. 음성상징어는 무슨 효과를 만들어준다? 생동감과 현장감, 사실감, 리듬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수시 따뜻하게 쉬자고. 나귀에게 더러운 물도 좀 끓여주고. 내일 대화 장 보고 나서는 어디로 가자? 제천 가자. 제천에 왜 가야 돼? 함잡히지? 오케이? 그리고 누가 꼭 가야 돼? 동이가 꼭 가야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동이 가려나? 동이라고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나귀가 고찾기 시작하는데 동이의 채찍이 어느 손에 있었어? 왼손에 있네?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아둑신은 뭐냐면 장님처럼 사물의 분간을 잘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정자 장님이란 말보다는. 아무튼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큼은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 이 왼손잡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야. 허생원도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동이가 왼손잡이라는 거 허생원도 지금 본 거야. 그래서 웃기는 거 어디더라? 이 왼손잡이가 유전일까요? 유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뭘 말한 거냐면 재작년 서울고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그래서 과학적 근거는 옳다고 볼 수 없으나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재를 찾아 네 글자를 네 음절로 써라. 그럼 뭘 쓰라는 얘기야? 왼손잡이를 쓰라는 얘기잖아.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케이.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 둘의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재다. 됐지? 잡아주시고. 왼손잡이는 좀 부러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왼손잡이들이 머리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좌뇌 우뇌를 동시에 쓰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눌리서 뭐 어떤 사람은 뭐 펜만 그렇게 쓸 줄 알아요. 누구는 뭐 망치질만 그런 걸로 해요. 누군가는 밥만 그런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어쨌든 양손을 다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좌뇌우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뭔가 좀 똘똘한 아이들이라는 거라고 해. 참고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 세계 인구의 항상 10% 정도는 왼손잡이였대요. 오케이? 이런 다양성이 우리 인류의 어떤 미래를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왼손잡이라면 딴 얘기지만 얘들아 왼손이 반대말이 무슨 쪽이지? 오른손이지? 야 혹시 이거 알고 있어? 오른손은 원래 올바르다. 오른손이야. 왼손은 외다가 중국세 국어의 무슨 뜻이냐면 외다, 그르다라는 뜻이 잘못된 손이야. 제대로 된 손, 잘못된 손. 그래서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때려서라도 오른손잡이를 바꿔놨었어. 무슨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걸음도 헷갈고 방울소리가 단발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다리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마지막에 달리기는 왜 했을까? 뭔가 서사적으로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쓴 거겠지? 여운 형성? 한번 메모 좀 해주자. 되셨죠? 자, 별거 아닌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 설명하는데 거의 뭐 시간 이만큼이나 걸렸어요. 워낙 할 얘기가 많은 작품이고 선생님이 지금 전문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나중에 너희들 시험범위나 이런 작품에 이 작품이 들어가게 된다면 꼭 전문 다 꼼꼼하게 한 번 더 분석을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거야. 선생님 시간 관계상 건너뛴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품 봤으니까 가보자. 1번 서수장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좀 확인해보자. 이 작품은 서수장 특징 분석가 되게 중요해. 보시다시피 서정적 문체가 특징으로 나타나는 작품이거든. 1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배경묘사 맞죠? 2번 감각적인 비유를 통해서 자연을 신비롭게 그리고 있대. 감각적인 비유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감각이라고 하는 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공감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감각적인 거 맞지? 공감각 지금 우리 한 5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세 번째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한 인물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대요. 지금 과거와 현재 대비가 나왔냐?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랑 대비됐어? 아니지? 3번이 정답이고 4번 인물의 행렬 변화가 내용 전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너무 중요해서 따로 썼잖아. 3년 전 1학년 3월 모의고사 시험 문제의 최고 난이도가 이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알아두시고 4번, 5번째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됐어요. 오, 요거 뭐지? 요거 그지? 보이시죠? 자,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을 법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 푼 사람도 있고 해서 자, 좀 질문이 나올 것만 마무리 쌤이 해결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풀어오신 분. 3번 또. 한 번밖에 없어? 3번 가볼게. 자, 구조를 이미 파악하는 거야. 자, 기억부터 가보자. 방울소리가 메밀밭으로 흘러가고 있지. 청각의 시각화 맞나요? 우리 방금 해석했죠? 1번 넘어갈게. 2번 니은 앞장선 허승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희에게는 제대로는 들리지 않았어. 동희가 마지막까지 자신과 허승원의 관계를 짐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맞나요? 쌤이 아까 이거 뭐라고 썼냐면 차단의 효과가 있다고 했었지? 동희가 이러다가 아빠 이래버리면 너무 흥이 깨져버리잖아. 허승원 혼자 알아야 이 작품이 재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차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세 번째 디귿 어디 갔니? 달이 너무 밝아서 옷벗으로 물방앗간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우연성이야? 아 그럴 수는 있지. 우연히 성스러운 처자를 만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방앗간에 왜 들어가냐고. 아니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훌렁훌렁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뭐 스포트라이트 펴놓은 것처럼 벽으로 달밤이 혹시 있어봤나요? 달 외에 다른 조명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진짜 밝아요. 쩔어요. 완전 대낮은 솔직히 오버인데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달조차 없는 밤이 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이런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밝으니까 부끄러워서 몸을 지문에서 나오잖아. 달이 너무 밝아서 그치? 몸을 숨기러 들어가게 되는 장소 물방앗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이거는 우연성을 제공한다는 것 답을 적을 수 없겠고요. 정답이 3번이구나. 4번 리을이 뭐였냐면은 나귀와 조선달은 지나갔지만 동희는 허승원을 붙들고 있었다는 구절이네요. 대화의 중심이 허승원과 동희로 좁혀지는 계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물길 장면에서 우리는 누구에만 주목하면 돼? 이 두 사람에게만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쵸? 마지막 5번 미음 왼손잡이 아들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 맞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들어보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오늘 단권화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자, 남은 1시간 동안은 오늘 일단은 의문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할 건데, 참고로 오늘 이걸 보고 나면 다음 시에 오실 때 선생님 간단하게 테스트를 치르게 될 거야. 암기 테스트를 볼 거거든. 오늘 좀 암기하게 생길 겁니다. 그래봤자 표 1개예요. 괜찮아요? 아, 2개구나. 2개만 외우자. 봅시다. 잠깐만 끊어갈게요.